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이익이 걸린 매우 중요한 국정 행사입니다. 이 바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정상 외교인데요. 그래서 항상 미디어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꼭 나흘 남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요. 과거에 대통령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했던 이성희 전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보도본부 이남희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패널분들께 먼저 물어보기 전에 제 옆에 있는 임수정 앵커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수정 앵커는 저 옆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현장 취재팀장이기도 한데 곧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해외 순방 그 취재를 떠나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동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텔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동선은 아주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한미 정상회담에 머물렀던 그 백악관 내 블레어하우스에 머물 것 같고요. 저희 취재 기자들은 이제 따로 이제 호텔에 나와 있고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은 그 옆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당시에 이번에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이 택한 호텔도 예전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때 박근혜 정부의 첫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대변인이 묵었던 그 호텔. 그 호텔에 아마 이제 자리를 한 것 역사적인 같아요. 자리를.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순방을 가면 이제 대통령은 VIP 행사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이 다 갈 수는 없고 네. 일부 이제 풀 기자라고 지정된 기자들만 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희는 대통령 얼굴 구경 잘 못하고 호텔 안에서만 좀 생활을 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예. 지금 닷새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닷새죠? 예, 네. 굉장히 바쁠 때인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그 해외 순방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네. 5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 어느 게 가장 바쁠까요? 5일 앞둔 시점이니까 바쁘다기보다 굉장히 예민해 있다고 네. 얘기했죠. 뭐 실무적인 부분이야 어느 정도 뭐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만은 신경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 순방 중에서 가장 힘든 순방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시차도 시차거니와 거기서 거론되는 주제들이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기자단들 내에서도 신경질이 아주 치열하고 또 이를 준비하는 청와대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한 나쁜 영향이 있을 걸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변수들을 일일이 다 두고 가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이런 작업들입니다. 네. 지금쯤이면은 4, 5일 남았으니까 거의 이제 실무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 그래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핵심 아젠다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자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뭘 것이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기자단들은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으로 또 의제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보 탐색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순방을 처음 따라가게 되면 선배들이 놀려요. 전용기 타면 너 신발 벗어야 된다? 그거 알고 있니? 놀리는데. 신발 벗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짓궂게. 근데 대통령 전용기가 저희가 타는 일반 비행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네. 대한항공이 임대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보잉 747, 402 기종을요. 다 뭔가 고쳐놨습니다. 원래는 416석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수정을 해서 200여 석 정도 있는데 맨 앞부분에는 바로 대통령 전용 공간이 있고요. 중간에는 회의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원석 이렇게 또 가려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임수정 앵커가 곧 탈 기자들과 또 다른 또 수행원들이 바로 또 저 이코노미 좌석 있는 곳에 같이 타서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함께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지금 저희가 보여줬던 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다음에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미국 그 공항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동안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경호원들의 무장 여부가 상대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경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국의 그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또 룰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상대국과 철저히 상호주의에 의해서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이 경호원들이 우리나라 올 때 무장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가서 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때 있을 때 사실 그때 들어올 때 조금 경호원들 검색에 좀 시간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를 갈 때 똑같이 그쪽에서 시간을 이제 지체했다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상호주의에서, 즉 우리가 그 상대방을 조금 늦추거나 못하게 하면 그쪽에 가서도 늦추거나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호원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방탄차 같이 들어옵니다. 네. 비스트라고 하는 그 방탄차를 타고 들어오고 다들 이제 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도 미국 갈 때도 똑같이 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로 어떤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해외 나가게 되면 그 어디 바닷속까지 경호원들이 이렇게 뒤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감은 예민하죠. 뭐, 방금 위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상호주의입니다. 네. 상호주의가 뭐냐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총을 찼으니까 우리도 총을 차야 되겠다 이런 상호주의도 되지만은 경호원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네. 특성이 있냐면은 상호 이렇게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의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어떤 오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G20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국적 회의가 많이 열릴 경우에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순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물론 뭐 사전에 협약을 해서 다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 다른 국가 원수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뭐 뒷전에 밀린다거나 또 아니면 의전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함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몸싸움까지 가고 어떤 심지어는 멱살잡이까지도 가고 네. 뭐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G20이 있을 때도 네. 상당히 그때 일본 경호원들, 중국 경호원들 간에 어떤 아주 알력이 대단했었습니다. 네. 예. 기싸움이죠, 기싸움. 이 아까 임수정 앵커가 얘기했듯이 공식 일정 자체가 2급 기밀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이 대통령 순방 자체에도 암호명이 붙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별로 좀 쭉 보면은요. 일단은 전두환 정권 때를 보시면은 국화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3년 서남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은 바로 국화 행사로 불렸는데, 국화가 피던 그 계절에 떠나서 국화 행사라고 불렸는데, 저 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웅산 폭발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훗날에는 국화가요, 보통 우리가 조화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암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뒷얘기가 남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이제 러시아 순방을 할 때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순방 행사가 바로 코스모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양국의 우주기술 협력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또 우리가 우주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암호명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중에 이제 대통령의 일정 자체는 2급 기밀이고, 그리고 저 암호명 자체도 기밀인데 저건 3급 기밀에 해당되는 기밀입니다. 사항이네요. 네. 근데 방금 이남희 차장이 아웅산 테러를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저 현장이죠. 당시에 그 폭발 테러 현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때 이제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예행 연습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예행 연습을 이제 그때는 이제 애국가가 나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하필 이제 그 장관들이 다 도열한 상황에서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행 연습하면서 그 국가를 울다 보니까 북한 공작원들이 대통령이 왔는 줄 알고 바로 폭발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살해됐죠. 네. 바로 네. 저런 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 순방 행사에서 경호가 그렇게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순방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가서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 윤창중 전 대변인 이야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창준 대변인은 사실 공식 수행원은 아니죠. 대통령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행원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공식과 실무와 특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윤창중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에 공식 수행원이 아니고 실무 수행원단에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결국 이제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심한 그런 사건이 됐었고 있는데, 그 후로는 청와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동 지침이라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졌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면 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아마 없을 거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저렇게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례로 봤을 때는 성추행 논란까지도 이렇게 불거질 수가 있는 대통령의 행사인데, 사실 저런 거를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은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것은 그 국가가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공식적인 외에 본인이 다른 어떤 사적인 일을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공식 수행단에 파견된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체크가 돼야 되겠고, 거기서 순방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이제 대변인들 같은 경우가 사실 역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바로 현직 대사관들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MB 당시에는 뭐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한다는 그런 실질적 액션이 없었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이제 현직 대사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기자들은 현지에 가서 대통령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비행기 아니잖아. 전용기 안에서. 그래서 각 대통령들마다 좀 스타일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말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이 해외 순방 따라가는 게 호텔 순방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 호텔 안에서 거의 기사를 사실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이제 기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오고 갈 때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공항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때마다 이제 그 간담회를 했었죠. 근데 이제 논란이 있을 때는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저기서는 중요한 발언도 하기도 하고, 지난번 보시겠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쭉 저렇게 인사를 아무렇지 돌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순방 때 보면 공적으로 기자회견도 사실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기사가 많이 이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사들한테 어떤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든지 또 뒷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쓰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사실 이제 오진 않았어요. 어떤 좀 몸이 안 좋고 불편할 때는 거의 만나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통이 이제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여러 가지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과 뭐 이런 자리를 좀 자주 가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갔던 저희 화면에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종이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기자들이 있는 구역으로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브리핑을 많이 했다면서요? 뭐 자주 이야기를 많이 했죠. 브리핑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경우는 뭐 몇 회가 없었고요. 저렇게 이제 앉아서 자연스럽게 기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비행기가 출국할 때 또는 귀국할 때 이렇게 해서 기자들과 같이 이제 수고했다, 또 앞으로 수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수준도 있었고, 나머지는 출국하기 전에 중요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순방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형태로 해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일깨우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죠. 비행기 안에서의 브리핑은 기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경쟁에 시달리거든요. 취재 경쟁에 굉장히 시달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피곤한데, 비행기 안에서조차도 또 취재 경쟁에 휘달려야 되고, 또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취재를 못 합니다. 전화도 안 되지요. 또 누굴 불러서 특정 취재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의 브리핑은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주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고 또는 인사하다고 득담을 합니다만은, 민간인이 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특별수행으로 포함됐던 황석영 전 소설가 선생님, 29년도에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고필 순방을 갔었는데, 돌아오는 귀국길에 황석영 씨가 기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진보적 인사였는데 진보 진정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게 되죠. 중도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민간인으로서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는 대통령 위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황석영 씨 같은 경우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음식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네. 기내식 저희가 보통 때 탈 때 음식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취재기자들이 먹었던 것이 한식, 양식 택할 수가 있어요. 안심 스테이크 아니면 제육볶음에 미역국까지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또 언론과 블로그에 자신의 글을 연재하기도 했는데, 네. 보면 기자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보면은 김밥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김밥을 보면은 기내에서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김밥도 맘대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라면도 컵라면이 아니라 직접 끓여서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내에서 굉장히 라면을 즐겼다는 또 후문이 전해집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사실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유럽 순방 가다가 이제 다들 기자들이 이제 뭐 쉬면서 이제 서울 갈 것이다 하고 이제 편안하게 올 때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직접 잡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비행기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겠네요. 기자들 완전히 깜짝 놀랐죠. 네.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로 갔냐면 자이툰 부대로 바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예정이 없었는데. 전혀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죠. 와. 그러니까 기자들은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결국 물론 뭐 내부적으로 됐겠죠.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됐는데 그래서 바로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서 그때 이제 그 자이툰 부대원들하고 그러니까 포옹하고 이런 장면 자체 그때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마 기자들이 가장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서울 안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걸 두고서 사실은 그때 정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네. 그만큼 보안과 경과 네. 중요한 행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아주 그냥 상당히 예민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민한 가운데에서도 아주 열공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이 또 계신다라고 그러는데 이남희 차장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같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외교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과 만나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스토리, 또 미국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지금 외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숙 여사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요, 일정이요. 보면은 임수정 앵커도 먹었겠지만 그 기자들에게는 화채도 돌렸죠. 또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도 만나죠. 굉장히 바쁘게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관심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 네. 어떻게 악수를 할까?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인데 네.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 악수를 어떻게 하냐 달려 있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메르켈 총리하고는 아예 악수도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는 정말 손을 너무 꽉 잡아서 한 17초 동안 아베 총리의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악수를 했고 반면에 뜨리도 이제 캐나다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젊은 대통령이 너무나 힘있게 잡는 바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빼지를 못해서 상당히 이제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악수를 할까? 만약 문 대통령도 사실은 뭐 득전사 출신이고 손에 꽤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트럼프와의 악수 전쟁 여기서 어떻게 기세를 이제 잡을지 그게 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순방을 앞두고 이제 저희 기자들은 아유, 잠자기는 다 글렀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이렇게 혼자시니까 뭐 이렇게 한 명만 신경을 쓰면 됐지만 그렇죠. 지금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경 써야 되고 김정숙 여사도 신경을 써야 그렇죠. 되는데 네. 예전에 G20만 해도 보면 영부인들 사이의 기싸움이 사실 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있습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제 다자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취재 자체가 이제 배로 힘들 수밖에 없겠죠. 영부인들이라든가 퍼스트레이디 쪽에서 어떤 형태의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 또 사람들 굉장히 신경 쓸 것 그렇죠. 같아요.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 초기에 27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패션 쪽으로. 그래서 우리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또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 있어서 기자들이 상당히 좀 수고스럽지 않겠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도 사실 전통적인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입은 그 통상적이었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취임식에 나오는데 최초로 사실상 여기 정장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번 그 미국 방문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여기에 또 이제 풀단도 아마 따로따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여사 쪽에 취재하는 분들은 또 따로 풀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쪽은 또 따로 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리처드 하스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을 만나가지고 좀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이제 하스 그 회장이 조언을 한 게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누가 가르치려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러시아 룰렛 같은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러시아 룰렛 아시다시피 6개 중에서 하나만 진짜 총알 넣고 나머지를 공포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러시아 룰렛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어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해평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때 부시 대통령의 얼굴에 너무나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디스맨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본인이 뭔가 딴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화끈하게 그냥 서로 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골프 이야기만 한참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 골프채 선물도 하고 골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군인에 대한 예우라든 이런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앙민 출신이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공감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도 아마 트럼프는 본인이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양국 정상들도 궁합이 되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갔을 때마다 좀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긴 했는데 좀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도 다 좀 미리 준비를 많이 하긴 하는 거죠. 예, 미리 사전에 다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미 관계의 정상회담은 한 3, 4개월 전에 보통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 3, 4개월 전에 미리 이제 선발대가 가서 다 준비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까지 준비하기 많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분모 이 부분은 이제 현지 채널하고 청와대 채널하고 직접 교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믹싱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소식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상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아갈 마지막 역으로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